네, 안녕하세요. 최정균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터를 쓸 수 있다는 걸 몰라서 제가 그림을 안 가져와서 급히 찾았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정균이라고 합니다. 10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게 도대체 뭐냐면 이게 제가 굳이 정의하자면 20년 전에 연기를 못했던 저한테 쓰는 글입니다. 연기를 못해서 선생님들한테 혼났던. 그렇지만 오늘 제가 쭉 발표를 들어보니까 아까 처음에 발표하셨던 이재민 선생님이 이제 뭐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스토리텔링 연극, 그 개념이 만약에 규정이 된다면 제목을 바꿔봤을 때는 아마 스토리텔링 연극에 있어요. 비언 언어의 양상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제목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직관적으로 이게 연기에 관한 얘기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고,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읽으면 시간에 못 끝나고요. 단 이야기 순서는 논문이 그래도 쓰여져 있으니까 쓰여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서 102페이지까지의 내용을 그냥 하나 일화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냥 여기에 한 장소에 부장님이 계시고 그 밑에 부서원들이 있는데, 부장님이 밑에 부서원이 해온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서류를 팽개치고 소리를 지르면 그 부서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 라는 게 사실 이 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면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 부서원이 부장님이 서류를 바닥에 던지니까 재빨리 죽을 수가 있고요. 그 강 큰 부서원은 안 죽고 가만히 쳐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행위들이 갖고 있는 긴장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는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연극 교육적인 얘기입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던 그런 미학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두 개의 개념을 제가 들고 나왔는데, 하나가 그 A.J. 오스틴이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 얘기와 문제가 라반인데, 오스틴 얘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스틴 얘기를 제가 지금 103페이지에서 106페이지까지 써놨는데 이걸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다 나가셨는데 지금 가셔가지고 괜찮습니다. 꿋꿋하게 갈 거예요. 여기 젊은 친구 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젊은 선생님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 선생님 여자 선생님인데 남자친구랑 같이 걸어가는데 이 선생님이 그랬어요. 나 추워.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반응할 것인가의 문제죠. 그러니까 오스틴은 이거를 문장을 두 개로 봤어요. 이거를 쥐는, 즉 참과 거짓을 따지는 문장으로 보면 온도를 재야겠죠. 이게 추웠다고 말할 수 있는 온도인가. 근데 수행문으로 보면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옷을 벗든가 뛰든가 같이. 그래서 오스틴이 지금 말하는 문장의 종류는 두 가지인데, 그게 참과 거짓을 가르는 쥐는문이고, 또 하나는 이제 수행문, 여러분 잘 아시는 수행적 발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수행적 발화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좀 예를 들으냐 하면, 오스틴이 이제 쥐는문과 수행문을 구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빨리 넘어가는 이유는요, 어렵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행문에서 행위 개념이 세 개가 나오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발화하는 행위가 있고, 발화에 수반되는 행위가 있고, 그 발화와 발화 수반 행위를 듣고 난 다음에 듣는 청자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걸 이제 발화 효과 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뭐 단어가 어려우니까 그냥 1번, 2번, 3번 이렇게 저는 번호를 붙일 거예요. 1번과 2번은 내가 말하면서 하는 행위가 되는 거고, 3번이 듣는 사람이 하는 행위죠.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일화처럼 그런 실제로 장면을 만들어야 되는 연극 교육적 입장에서 발화 효과 행위를 어떻게 만들면 보는 사람의 긴장관계, 즉 극적인 드라마에 있어서 긴장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혹은 뭐 더 배가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를 10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에포트 이론이라는 걸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저도 교육을 받은 거지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졸업한 학교가 사실 이걸로 유명한 학교라서 모든 학생들이 억지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배웠고요. 배워보니까 쓸모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 제 동기 13명 중에서 이거 포기 12명이 했고 저 혼자 했던 내용이고, 저는 무용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걸 직관적으로 듣고 이건 된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언어 중심적으로 연극을 배웠던 친구들은 포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왜 해야 되냐.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를 보면요. 일단 행위를 분석하는 개념에 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지금 행위를 3개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를 분석하는 개념을 설명함으로써 그 행위들이 어떻게 분석이 되고 그 분석된 행위들을 어떻게 배치시키냐에 따라 어떤 긴장관계를 유발하느냐, 이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108페이지를 보면 그래프가 3개가 나옵니다. 예, 죄송합니다. 수학이어서 좌표가 3개니까 3차원이죠. 그림 하나 좀 띄워주시겠어요? 선생님? 예, 그러면 다이너모 스피어 1이라는 거 하나 띄워주세요. 제가 드렸던 거. 이 그림인데요, 원래는. 같이 제가 원래 있던 거를 이제 잘라놨는데 설명을 하고자. 움직임을 분석하는 시각을 라반이 제시한 거예요. 하나의 기호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차원 좌표가 보이죠? 포기하지 마세요. 네, 제가 쉽게 설명할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있는 좌표를 무게좌표라고 해서 움직임의 무게감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근데 이걸 값을 매기는 게 아니에요. 보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값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무거운 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일 때 상대방이 바라봤을 때 내가 힘들어 보이면 무거운 거예요. 그죠? 가벼워 보이면 위에 있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가벼운 게 위겠죠. 그 다음에 이제 쉬운 것부터 할게요. 앞뒤로 있는 좌표가 뭐냐면 시간 맞아. 시간. 빠르기. 우리가 이 정리변차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앞으로 가는 게 빨라요? 뒤로 가는 게 빨라요? 뛰어가면? 앞으로 가는 게 빠르죠. 그래서 앞에 가는 거를 빠른다고 보는 거예요. 뒤에 가는 걸 느리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주관적인 입장이에요. 내가 에너지를 써서 빨리 움직인다 생각하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용할 때는 적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0점 조정을 해야 돼요.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오른쪽인데 이걸 직관적으로 설명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가 있을 때 오른손잡이 중심으로 점을 찍으면 직선으로 단거리를 찍을 수 있지만 왼쪽에는 곡선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나 이건 설명할 때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고 사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단어 외우듯이. 그래서 움직임을 3가지 기준으로 쪼개요. 그러면 우리가 8개의 기호 개념을 갖게 돼요. 그럼 이 기호 개념이 뭘 의미하느냐? 쉽게 말하면 이제 무용을 하다 보면 안무가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연출가들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좀 움직여 저렇게 좀 움직여라고 설명하죠. 그 형용사. 이렇게 움직여 저렇게 움직여라는 그 형용사를 라반이 규범적으로 제시한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내가 우리 선생님도 낫구나. 109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정해놨어요. 네, 이름을 정해놨고 그 이름이 각자 그 꼭지점에 해당하는 그 행동들을 묘사를 해요. 그 다음에 페이지가 110페이지인데 자연스러운 움직임 변화에라는 그림 86이 있습니다. 이거를 왜 제시를 했을까요? 응용하라고 제시하는 건데 저희가 계속 무슨 실험을 하냐면 각각의 8개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걸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야겠죠? 예를 들어서 번호를 치면 8번 움직여 그러면 저희가 8번을 움직여요. 움직임의 특질을 발휘해서.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툭 치는 게 데빙이라고 해요. 있어요 여기에. 근데 그게 만약에 번호가 데빙이라는 게 어디 있냐면 저기 앞에 왼쪽 앞에 있죠. 여기 왼쪽 앞에 보이세요? 이거 여기.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묘사하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툭 치는 거예요. 왜? 도서관에서 이런 애들 있죠. 여기 있죠. 확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그죠? 이런 거를 데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임의 특질을 8개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걸 왜 했느냐? 이걸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110페이지에. 우리가 어떻게 움직임을 연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 움직임의 특질을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을 텐데 그 연속적인 움직임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느낌을 줄까라는 거를 분석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에요. 그래서 왜 저렇게 무리하게 자연스러움이라는 말을 썼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여기가 굉장히 복잡한 지하철 내부라고 생각을 하고 바깥에서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게 되죠. 가볍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 지점이거든요. 밀게 되니까. 그러고 나서 비좁은 데를 뚫고 들어가요. 그럼 뚫고 들어가면 순간 내가 움직일 때 속도를 내야 돼. 그리고 내가 만약에 빈 공간을 찾아서 다시 자리를 잡게 되면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 있던 움직임을 라반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라반이 이걸 억지로 설명한 게 아니라 자신이 관찰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무용을 훈련을 받다 보면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발레 동작 중에 뭐 여기 발레 하신 여기 뭐 김명수 무용 하셨지만 발레 동작 중에 뭐 대가제 피케라는 동작이 있어요. 빠잡고 이렇게 틱틱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동작은 프레스에서 트러스트로 가서 데이빙을 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라반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자연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 묘사가 가능하더라.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0페이지에 보면 아까 제가 이제 그 사실주의적 연기에 한해서 사실주의 연기의 정의는 제가 앞에 써놨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대화 장면이 이제 111페이지에 있어요. 111페이지 이런 장면이 있는데 아까 발화자가 발화 행위와 발화 수반 행위를 통해서 듣는 사람이 발화 효과 행위를 하게 되죠. 그러면 발화 수반 행위와 발화 효과 행위를 두 개를 병치를 시켰을 때 아까 라반의 그래프상 어떻게 병치를 시켜야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게 되느냐, 이게 사실 저희가 계속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지금 그림을 장면 1 113페이지에 나오는 것 왜 그림 88로 되어 있을까? 앞에 거랑 그림이 이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림 87과 그림 88, 89까지가 이렇게 발화 수반 행위와 발화 효과 행위를 두 개를 병치를 시켰을 때 어떤 시각적인 모습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긴장감 유지하느냐라는 것을 사실 글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쓸 때 처음에 전제를 했던 게 뭐냐면 이게 사실 워크샵에서 보여드려야 되는 건데 글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라고 제가 처음에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글로 좀 설명을 하려고 제가 찾아낸 예가 115페이지에 나와요. 115페이지에 보면 이게 까라마조프 형제들에서 한 장면을 묘사해 놓은 걸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 그래프상 여기에 나와 있는 행동들 묘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115페이지에 보면 이게 장로 앞에는 히스테리 증세를 보이는 한 여인이 두 손이 붙들린 채 끌려 나왔다. 그녀는 장로를 보자마자 괴상한 소리를 지르며 갑자기 딸꾹질을 하기 시작하더니 경기를 일으키듯 온몸을 떨었다. 장로는 그녀의 머리 위에 영대를 여주는 간단한 기도문을 외웠다. 그러자 그녀는 이내 입을 다물고 얌전해지는 것이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어린 시절 나는 마을이나 수도원에서 그런 미치광이 여인들을 흔히 보았고 이야기도 자주 들어왔다. 그런 여인들을 미사에 데려오면 교회가 떠들썩할 정도로 고함을 지르거나 개짖는 소리를 내지만 성찬이 나오고 그 성찬 앞으로 끌려나가면 금방 그 광란은 중단되고 언제나 병자는 잠시나마 얌전해지곤 했다. 이런 광경은 어린 나에게 무척 인상적이었으며 충격적이었까지 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림 91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프로 제시하면 이렇게 돼요.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선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라반이 관찰했을 때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움직임으로 봤고 그것이 만약에 대각선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림 89처럼 죄송합니다. 그림 90처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이게 되면 사람들에게 긴장관계나 인상적인 효과를 주더라라는 것을 라반이 발견을 했다고 주장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제안을 했고 실제로 그에 따라서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 학교에서는.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직접 해보신 분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눈에 띄더라. 이렇게 두 가지 성격이 다른 움직임을 병치시키면 사람들에게 눈이 띄더라.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군대 얘기를 하면 죄송하지만 그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 보면 모든 군인들이 어떤 한 행위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움직이지 않아요. 부동자술이 있어요. 그럼 부동자술은 지금 정리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프레싱이라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앞에 훈육 조교가
훈련병 중에 한 명이라도 까딱거리면 바로 눈에 띄어요. 그 행동은 대각선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라반은 계속 예를 들어요. 특질이 다른 두 개 살은 움직임을 병치시키면 사람들에게 주목이 되더라.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말 속에 움직임이 내재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거는 사이콜로지컬 제스처 생각하시면 돼요. 심리 제스처 생각하시면 우리의 언어 속에 움직임이 내재되어 있다는 걸 쉽게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제로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거 하나의 가설일 뿐이고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조심스럽게 전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언어 연기, 사실주의적 연기 뭐를 할 때 듣지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은 다 알아요. 초보 연기자들은 다 듣지 못한다고 욕을 먹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면 그 듣지 못한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적으로 뭔가 의사소통을 할 때, 오스틴의 말입니다. 우리가 언어적으로 뭔가를 의사소통할 때는 발화 효과 행위의 완성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그냥 우리 언어라는 연기에 한해서만 적용을 하면 장면에서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나한테 주어진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듣지 못한다라고 제안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첫 번째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두 가지 행위를 병치를 시킬 때 어떻게 병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시각적인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대로 따르지 않을 수도 있으나 실제로 이런 걸 해보니까 잘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취지로 제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시간을 맞추느라고 제가 조금 서둘렀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을 통해서 제가 다시 대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훈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백필 선생님께서 표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 듣기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배우들한테 그런 얘기는 많이 이제 나오는 듣지 않고 연기한다라는 얘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야기 여기에 이제 그 오스틴과 라반을 통해서 얘기를 하신 거에서 궁금한 게 왜 근데 이 오스틴의 발화 수반행위 그러니까 발화행위, 발화 수반행위, 발화 효과행위 중에서 왜 그 진위문을 뺀다라는 말이 저는 도리어 그게 좀 되게 후퇴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텍스트 사실주의라고 더더욱 얘기하면 그 안에 있는 텍스트에 있는 모든 대화 이야기들은 사실 수행적 문장이라고 이해를 하고 어떤 행위를 따르고 그리고 뭐 심지어 혹시 만약에 이 표현에 따르면 이게 진위를 가르는 진과 위에 관련된 문장이라고 할지라도 상대 배역에게는 그것이 진위를 파악하는 것 또는 그것에 대한 어떤 행위를 요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진위라는 부분을 굳이 이렇게 빼는 것들, 그렇게 하는 것들이 좀 약간 수비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막상 이렇게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이게 발화 효과 행위 쪽에 관련된 적이고, 이렇게 듣기라는 것보다는 발화 효과 쪽에 많이 붙었다라는 느낌. 그걸 좀 더 행위적으로 움직임적으로 봤기 때문에 라반의 보트랑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래도 이렇게 어떤 고리들이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뒤에서 그렇게 아까 빠르게 발표를 하셔서 근데 장면에서 이렇게 번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이해가 잘안 가요. 임의적인 것 같이 느껴지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돼서 그걸 약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마지막 질문부터 답하겠습니다. 순서대로. 그 번호를 매기는 거는 꼭 그대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의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거 예시만 제가 그렇게 썼어요. 사실 글도.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실험을 하고 싶어 해요. 연출가들은. 연기자들에게 이렇게도 움직여보고 저렇게도 움직여 말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라고 하고 싶은데, 네, 그것을 마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경일수를 따져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데 중복되는 경우 없이 촘촘하게 해보자는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절대 저도 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예시로서 그냥 드리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발화 효과 행위에 초점 맞췄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듣기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읽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주의적 연기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 듣기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듣기라는 걸 정의를 할 때
문제가 뭐냐면 아까 얘기 말씀 다 하셨어요. 듣지 않는 배우가 있느냐? 있거든요. 현장에 있는 사람 다 알아요. 듣지 않는 배우들이 있다는 거. 그러면 듣기하고 말하기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일단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제 듣기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말을 할 때, 현실에서 말을 할 때는 듣는 거나 말하는 거 같이 수반되지만 실제로 연기를 하다 보면 듣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얘라고 해서. 듣지 않는 배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기에서는 듣기와 말하기가 구별될 수 있다는 거가 이제 전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듣기를 어떻게 전제할 거냐? 아까 행위로 설명을 하게 되면 발화하고 발화에 수반되는 행위하고 그거 듣고 누가 움직이는 발화 효과 행위 세 개로 봤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도 듣고 난 다음에 뭘 말을 하겠죠. 그럼 그 사람도 발화 행위를 하는 거죠. 그죠? 그 전까지를 듣기라고 제가 그냥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주의적 연기라는 것도 사실 개념 정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정의했냐면 그것을 바라보는 관객들이 우리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그 장면들을 언어적으로 연기하는 것에 한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얘기를 했고, 듣기라는 건 뭐냐? 실제로 연기하는 특히 초보 연기자들이 듣지 않고 말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듣는 거와 말하는 거를 구별을 해서 여기까지를 듣기라고 했을 때 이 듣기를 해결하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한 거예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마이스너라는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연기론자 있죠. 잘 아실 거예요. 그 사람도 이렇게 듣지 못하는 배우들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마이스너가 제안하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다시 반복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두 남자가 있는데 여자가 춥다. 그러면 남자가 온도계를 재는 게 아니라 옷을 벗어서 입혀줘야 되죠. 사실은 수행적 발화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남자가 어떤 행위를 하고 연기를 하기 전에 여자가 했던 춥다라는 것을 춥다라고 반복하게 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발화를 하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느끼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마이스너 연기법의 핵심이거든요. 똑같아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듣지 못한 배우들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로서 제안하는 거고, 당연히 여기서 문제점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제가 두 개예요. 사실주의적 연기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느냐? 두 번째, 듣는 거와 말하는 거를 구별할 수 있겠느냐? 연기자 해양에서. 그리고 진위문은요, 제가 왜 그 예를 들었냐면 오스틴도 진위문과 수익문을 구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지금 여기 선생님 계시는데 여 선생님 옆에 남자가 이렇게 앉아 있다고 생각해요. 죄송해요. 근데 춥다고 그래요. 그 남자 입장에서 이게 진위문이라고 생각하면 온도계를 재겠죠. 이게 왜 춥냐고. 그러나 그걸 수행적 발화로 생각하면 옷을 벗게 돼 있어요. 옷을 벗어주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문장 그 구조만 가지고는 진위문과 수행문을 구별할 수 없다고 오스틴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빼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그 선택의 문제예요. 이걸 진위문으로 볼 거냐 수행문을 볼 거냐는 선택의 문제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수행적 발화로 보는 게 더 경우의 수가 많지 않을까? 특히 연기 장면을 만들 때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혹시 더 질문하실 게 있으실까요? 아니요, 시간을 지키려고. 네, 백석에서도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실 텐데 그 부분은 종합토론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 선생님 감사드립니다.